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철인부동산 소장 이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호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 자체도 굉장히 낯설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세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전문가이신 박상호 대표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이제 명쾌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세무사님한테 지금 저의 그 세무와 관련된 일을 맡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세금이 이제 있잖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시 관련된 세금, 그다음에 보유시 관련된 세금, 그다음에 처분이나 양도시 관련된 세금이 있는데요. 취득할 때는 저희가 지금 많이 알고 계신 취득세, 취득하면서 부가세 환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인지세 정도가 큰 저기 세목이고요. 그다음에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이제 재산세, 그다음에 뭐 주민세 중에 사업소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양도 시점에선 처분 시점에서는 당연히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제일 아까워하시고 양도세. 양도할 때 부가세도 납부하셔야 돼요. 그 정도가 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보유, 처분하실 때 갖게 되는 관심이 제일 많은 세목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깊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처음에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취득 부분 있죠. 지산에서의 취득세 부분 일부 감면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좀 변동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요즘 궁금해 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득세 부분이요.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등록세도 알고 계신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 지금은 이제 다 취득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보통 4.6%예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중에 5년 미만, 신설법인 5년 미만 또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 내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제 9.4%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50% 감면을 해줬어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업종이면서 실입주를 하는 경우 4.6%인 경우는 2.3%로 그다음에 9.4%인 경우는 4.7%로 감면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일몰이 도래했습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고요. 2023년도에 지금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그게 50% 감면이 이제 35%로 되는데 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수도권 밖에여야 되고요. 수도권 내여도 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식산업센터는 또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찍기 전에 어제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의 양쪽에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쉽지만 지금 만약에 취득세를 내신다면 감면 없이 다 내셔야 되더라고요. 불합리한 지금 상황이 됐고요. 감면율은 국회에 이제 통과되는 상황을 좀 봐갖고 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35%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 이제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실입주하지 않는 업체들은 일단은 뭐 예전에도 물론 이제 감면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단이 아닌 일반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감면은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수도권 이내라도 산단 지역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면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는 감면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냈어요. 감면 없이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소급돼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만 안 됐을 뿐이지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소급해서 환급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취득할 때 저희가 이제 부가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분양을 받고 준공이 나서 등기를 한다. 이 시점에 그 사이에 저희가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는데 이때 다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부가세에 관련돼서 문의를 주신 분이 되게 많아요. 토해내야 되냐, 뭐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하기 전에는 부가세를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환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부가세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경우는 다 환급을 받으셔야 돼요. 다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실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계약금을 내고서도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조기환급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중도금도 중도금 납입 시점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서
통해서 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중도금 1차, 2차, 3차가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고요. 또 잔금도 잔금 지급하고 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시행사와 업무상에 이제 차질이 생겨가지고 네. 주민번호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있죠. 경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네. 기존의 주민번호를 사업자 번호로 전환할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자 번호로도 세금 계산서가 조회돼서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 사업자를 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업자가 늦게 나오면 시행사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없다. 예. 그러면 간혹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왜 자꾸 사업자 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꼭 내셔야 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환급 받을 때는 이제 세무서에서 환급 심사가 돼서 연락이 와요. 네네. 필요 서류에 대해서 요청이 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분양계약서랑 네. 송금 내역이에요. 네네. 대출을 통해서 했을 때는 본인 송금한 내역은 없잖아요. 네네. 대출 계좌에 대금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간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것도 팁이네요. 예.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년부터는 전매 등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맞습니다. 인지세. 예. 옛날에는 분양받을 때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하러 가면 은행에서 인지세 반반 낸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 계좌로 얼마 입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냥 그때 돈 입금하고 나면 까먹고 있다가 그냥 등기할 때 되면 등기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아마도 작년부터인가 수입인지를 갖고 와라 뭐 예를 들어서 전매를 하거나 이럴 때 수입인지를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내야 되는 돈인지 예.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아, 예. 예. 인지세는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네.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렇죠. 네. 인지세인데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네. 과세할 때 확인하는 좀 절차가 예. 아직까지는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23년도부터는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도 명확해졌고요. 네, 네. 납부 기한도 지금 명확해졌습니다. 네, 네. 일단 인지세는 1천만 원 이하는 면제고요. 네. 1천만에서 1억까지는 구간별로 이제 금액이 네. 몇만 원씩 있고 보통 지산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한 네, 지산은 1억에서 10억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한 15만 원, 네. 10억이 초과되면 35만 원 네, 정도 이제 맞습니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꽤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건 신고는 이제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 네, 쪽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네. 원래 가산세 규정이 최대 300%까지 있어요. 네, 네. 6개월을 초과돼서 신고하게 되면 300%까지 있는데 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가산세 규정은 없다라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매매 또는 예. 전매할 때 맞습니다. 그때만 필요한 거다. 분양받고 네. 매매하고 네. 전매를 포함한 매매하실 때도 네,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매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분양을 받아서 1차로 전매를 하면 예. 그때 이제 매수자가 수입인지를 이제 첨부를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 매수를 하신 분이 또 다시 또 매수를 하면 두 번째 또 매수하신 분은 또 수입인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래 건건마다 거래 건건마다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원 계약서부터도 최종 매수자가 다 네.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예. 네, 맞습니다. 인지세 그 과표가 네.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체 분양 금액입니다. 네, 제가 전체 지금 계약금, 중도금 여기까지 내고 매매를 했다 서 거기까지가 네, 아니고요. 네, 네. 전체 분양 금액에 네. 프리미엄까지 붙였다면 프리미엄도 포함이 되고요. 아. 일단 그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아니고 포함된 아. 금액에 이제 모수가 돼서 인지세가 그러면은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서 9억 5천인데 예.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를 했더니 10억 5천이 되면 아, 그럼 35만 그러면 원이죠. 35만 원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 제가 분양 금액이 9억인데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돼서 10억이 되면 10억 초과니까요. 예. 10억까지는 괜찮은데 얘 10억 2천 이렇게 그러면은 냈다면 35만 원이죠. 아 예. 그렇게 되는구나. 저도 이거는 처음 알은 내용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할 때 대한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예. 저희가 알아봤고요. 예. 다음은 이제 그러면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의를 드려볼게요. 일단 그 전에 취득세와 같이 저희가 이제 실입주 경우는 취득세도 감면을 받았지만 이 재산세도 감면을 받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나요? 아, 예. 재산세 관심 많으시죠? 네, 왜냐면 많아요. 이제 일단은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죠. 네, 재산세만 이제 보유할 때 제일 세금 부담이 큰데요. 재산세도 기존에 입주 업종에 해당되고 실입주한 경우는 이제 감면을 해줬습니다. 네. 37.5%로 5년간 해줬어요. 네, 네. 이제 그게
일몰 기한이 동일하게 아까 취득세처럼 네. 2022년 12월 31일 종료가 됐습니다. 네네. 23년부터 나온 개정안은 35%입니다. 5년간 35%인데 근데 단서 조건이 붙었죠. 네. 약간 동일하게 수도권 외여야 되고 네. 수도권 이내여면 3단 안에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경우에 35% 5년 감면인데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는 감면 규정이 없는데 네. 재산세는 어차피 뭐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네. 하반기에 내는 거라 네. 그때까지는 통과가 될 거라 올해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취득록세 감면받을 수 있으면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거고. 아, 예. 그렇죠. 그쵸. 취득록세 감면을 못 받으면 재산세 감면도 없다.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보면 되겠죠. 예, 예. 예. 보유할 때 또 고려해야 될 다른 세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업장 면적이 큰 경우 네. 보통 이제 1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네네. 330제곱이 넘어가면 네. 주민세 사업 소분이라는 걸 내요. 네. 제곱미터당 250원을 내는데요.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이 330제곱에는 네. 휴게시설 공간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아, 우리 사무실 네네네. 공간이 400제곱이다. 근데 네네. 그중에 100제곱은 직원 식당이라든지 뭐 휴게시설로 활용을 한다. 네. 그럼 400에서 100을 빼면 300제곱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주민세 사업 소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납부하실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을 몰라요. 네네. 처음에 이제 사업자가 입주를 하면 400제곱으로 신고됐으니까 주민세 네네. 사업소분 납부 대상입니다 하면서 신고 서식을 보내줘요. 네네. 거기에 400제곱에서 휴게시설 부분을 빼고 300제곱이라고 신고를 해야지 과세가 안 되는데 아. 그걸 모르고 그냥 등기부상에 400제곱과 네네. 400제곱으로 신고하시면 네. 주민세 사업소분을 아. 내셔야 돼요. 예, 그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소위 탕비실이라고 얘기하는 예. 뭐 싱크대도 좀 있고 예. 막 이런 직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것도 그렇죠. 휴게 휴게 공간으로 공간으로 빠져야죠. 그러면은 그런 팁은 정말 유용하네요. 아, 예. 예. 없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예. 모르고서는 그냥 등기부상의 면적을 맞아요. 기재해서 제출했다가는 과세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할 때 관련된 세금에 네.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취득 보유 끝났으니까 양도할 때 이제 저희가 그렇죠. 이제 양도할 때는 또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아, 예. 제일 큰 게 양도세. 양도세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도 맞아요. 많이 양도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많아요. 제가 좀 이제 양도와 관련된 의뢰를 많이 받아서 네. 업무를 하다 보면 양도세를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네, 맞아요. 양도 차익에 과세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6%부터 45% 구간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6.6%에서 49.5%까지 네, 맞아요. 해당되고요. 네,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네, 돼요. 네. 그래서 지익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3년 보유하면 10%,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아.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단기 양도하는 경우, 네. 프리미엄 받고 네, 정리를 네, 한다든지 등기를 쳤더라도 2년 이내에 그렇죠. 양도를 하는 네, 경우가 네. 있다면은 그 경우는 이제 단기 양도 세율이 지금 1년 이내는 50%, 네. 지방세 포함해서 아. 55%고요. 2년 이내는 40%, 지방세 포함해서 44%가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깝긴 하고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주택과 관련된 분양권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주택법 등에 해당되는 그 자산들은 뭐 단기 양도 70%였었던 게 네네. 있어요. 근데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네네. 예. 예. 1년 이내 55%, 네. 2년 이내 4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도가 단기 시에 이제 매매했을 때 그 예. 세율이 조금 예. 변동이 됐어요. 주택은 예. 제가 알고 예. 있기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는 그거는 변동이 별개다.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등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 제가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예. 2년이 넘었어요. 예. 팔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분양권 예, 말씀이세요? 분양권 상태.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네, 한 네, 2년이 네. 넘어갔을 네, 네, 때요. 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세율로 저희가 적용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 팔려고 등기를 딱 했어요. 예.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이제 한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팔아야겠다. 이랬을 경우에 저는 분양을 받아서 그 등기를 하고 파는 시점까지는 3년 정도가 걸렸는데 예. 실제로는 그러면 이것도 일반 세율이냐? 그게 좀 그건 궁금해요. 등기를 쳤을 때는 네. 이제 등기 시점부터죠. 그러니까 다시 등기 시점부터 리셋이 되는 다시 건가요?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예. 분양권에 대한 양도는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과세하기 위한 거였고요. 네네네. 등기를 치고 났을 때는 이제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를 이제 아. 과세하기 위한 거라서 좀 다릅니다. 어쨌든 분양권에서 2년 이상 보유했을 땐 일반 세율이지만 그것을 예. 다시 이제 등기를 했다면 그때부터 리셋이 돼서 예. 그때부터 이제 2년이 지나야만 일반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떤가요? 법인들은 예. 양도세가 또 있나요? 법인은 이제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
소득세예요. 네.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네, 네. 개인이 자연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도세 과세 대상 중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에 네, 네.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고요. 네.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네. 법인은 또 세율이 부동산 관련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네. 중과 세율 10%가 네. 중과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옥으로 쓴다든지 네. 아니면 임대업을 등록해서 네, 임대 네. 자산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 율이 적용되고요. 일반 네. 법인세율이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한다라고 네, 네. 했을 때는 일반 법인세율의 네. 10%가 중과돼서 이제 과세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법인은 그냥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도할 때 우리 부가세도 내야 하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죠? 부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들이? 이제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부가세는 토지분은 아니고 건물분에 네네. 과세되는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네. 포괄양수도를 좀 주의하셔야 네. 됩니다. 맞아요. 일반 이제 우리가 등기를 치고 네. 우리가 이제 입주해서 업을 유지하고 있다가 네. 남한테 양도를 할 때 동일 업종을 유지를 하고 모든 걸 네. 포괄한다는 개념에서는 포괄양수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네. 전매를 하는 경우가 좀 네네. 문제가 돼요. 저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국세청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명확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전매의 경우는 이제 부가세 별도로 해서 거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데 전매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위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포괄양수도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있는데 네. 전매의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거래해서 오시면 그대로 신고는 해드리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부가세를 주고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를 하나 전매를 했어요. 예. 전매를 했는데 이제 그쪽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제 아파트를 주로 하셨던 분이세요. 예. 근데 포괄 양수 양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저는 그냥 원칙대로 제가 예. 세금계에서 발행해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예. 마찰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왜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래서 남들은 그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0년 안에 포괄 양수 양도를 했는데 10년 안에 이분이 판매를 하거나 예. 다른 업종으로 한다든가 예. 이랬을 예. 경우에는 매도자한테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나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네. 발생해 보진 않았고요. 네. 이제 그럴 때 불리한 사항이 만약에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거래를 했는데 네. 부가세 없이요. 네. 별도 없이 거래를 했는데 포괄 양수도가 아닌 거로 판정이 됐을 때는 네. 그 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봐요. 아. 그래서 11분의 1을 부가세를 내야 되는 정말 낭패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듣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하겠다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세금계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잘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세무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의뢰를 많이 하시고 저도 네. 또 의뢰를 하는데 세무 업무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좀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 의뢰가 많이 와요.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그중에 이제 문의가 많았던 꼭지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이자 비용,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세요. 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대금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전부 다 비용 반영이 가능하고요. 네.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네. 뭐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에 대한 이자는 이제 부동산의 취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예,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 비용으로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6개월 공실이 난 거예요. 매매를 해서 예. 제가 매매를 했죠. 예. 그랬을 때 양도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용 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6개월 동안 은행에 납부한 이자는 그럼 비용 처리가 되나요? 비용 처리해야죠. 공실이라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네네네. 상황이고 나는 네네네. 이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네. 취득을 했었다. 하지만 공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업무를 위한 필요 발생 경비니까 네네.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렇게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예. 뭐가 있냐면
대출을 상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도 또 나와요. 예. 그것도 꽤 크거든요. 예, 그 예. 부분도 그럼 비용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대출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반영하셔야죠. 아, 네. 네. 그러면 저는 예전에 안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경점 청구 가능하니까 하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네. 이제 대출과 관련돼 가지고 네네. 좀 이것도 아까 말씀 보수적으로 좀 보신 게 맞아요. 아까 네. 이제 반영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명확히 이 비용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실질에 근거해서 네.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대응되는 비용이다라고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출을 유지 안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그 영업과 관련된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양도할 때 필요 경비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네네. 있으세요. 이 인테리어에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그 양도할 때 필요 경비로 반영되니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맞아요. 아, 됩니다. 되는데 이제 항목을 보셔야 돼요. 임대 물건에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가치. 예를 들어서 예. 확장 관련된 비용, 냉난방 확장. 관련된 네네네. 비용, 그다음에 이제 뭐 샤시라든지 네. 이런 비용들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네. 그 외의 비용들이 인정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쓰시면 네. 계약서 항목 중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냉난방, 확장, 뭐 샤시와 관련된 비용이 구분 기재가 되어 있으면 네네. 거기에 한해서만 필요 경비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구분 안 하고 딱 예.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썼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구분하기가 애매하니까 전부 반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네. 만약 인테리어 계약서를 쓰실 때 그걸 구분해서 좀 기재해달라고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구분해서 기재를 해달라.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치가 개편이 됐어요. 22년도 10월에. 네. 근로자이시면서 지식산업센터를 부업으로 네. 임대업을 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많죠. 그분은 이제 근로소득자이시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예요. 네. 근데 직장가입 근로소득 외에 부과되는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은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기준이 기존에 3,400만 네,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이 넘으면 네.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네. 여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소득금액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 수익금액이 아니고 아,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네. 남은 게 소득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월세는 뭐 매달 뭐 200만 원씩 네네. 받았다라고 하면은 연으로 따지면 2,400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소득금액이 아니고요. 네. 2,400인데 이 중에 내가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냈다. 네네. 12달 1,200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대 월세 2,400에서 네. 1,200을 빼면 1,200이 남는 거죠. 네네. 이 1,200이 기준금액입니다. 아. 이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별도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가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 비용이 솔직히 임대사업자는 비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한 70%는 비용으로 처리해 줄게. 그리고 한 30%만 소득으로 인정.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경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와 네.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가 있어요. 네네. 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우리가 가계부 쓰듯이 단식부기로 이렇게 네. 적는 거예요. 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렇게요? 복식부기 대상자들은 차변 대변으로 이제 적는 네.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금액이 좀 낮은 분들은 이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경비율을 적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간편장부 중에서도 내가 실질 사용한 경비에 근거해서 나는 네. 세금을 내고 싶다라고 네네. 하시면 경비를 비용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장부를 작성하시면 아. 됩니다. 근데 이제 장부 작성할 때 임대사업자에 들어간 비용들이 좀 제한돼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네.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재산세, 뭐 관련된 세금이 뭐 일부 있겠지만 네네. 그거 말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반영하시면 좀 안 돼요. 아, 예. 차량 예. 관련된 건 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네. 차량 관련해가지고 비용 인정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원칙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임대사업자는 차량을 임대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뭐 나는 그 건물 관리해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차를 가져가서 관리해주고 온다. 네. 그래서 차량을 비용 경부해달라. 물론 인정해줄 수 있지만 그 차를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모 세무서에서도 제가 들은 바로는 임대사업자가 차량을 비용 처리한 거를 다 전수조사해서 과세했던 아.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거는 이건 아예 안 하는 반영하시면 게. 안 되고 네.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 재산세고요. 네. 건물의 보수와 관련된 수선비가 발생하는 아, 건지 네네. 이런 건 수선비. 가능하고요. 네네. 네. 지식산업센터는 그 정도가 아마 가능한 비용 범위입니다.
올해는 더더군다나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간편 장부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경비율 대상자 중에서도 내가 실질 경비에 근거해서 신고를 할 때 나한테 더 절세가 되게 유리하다. 네. 그러면 나라에서 준 경비율을 무시하고 자기가 실제 작성한 네, 장부 네. 기준을 신고하시면 훨씬 유리하죠. 네. 지금처럼 이자 비용이 많이 올랐을 때는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제가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다가 작년부터 그냥 이렇게 맡기게 됐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예.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존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이드로 이제 투잡이나 뭐 사이드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예, 한마디. 저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드원에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그냥 본업을 나오면 바꾸시다 바로 보니까. 그냥 내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집합건물 회계감사도 하고 있어요. 관리비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입주 기업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네. 그 단지에 대해서 관리비 절감하면 주변 단지보다 경쟁력도 생기고 네. 명품 단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관리비에 보면 위탁 관리비가 되게 비싼 곳도 있습니다. 아, 네. 위탁 관리비. 항목들을 예. 구성을 면밀히 보다 보면 뭐 관리비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다든지 네. 뭐 연금보험료가 강제로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관리 직원 중에는 60세 이상이 나이 드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관리비 위탁업체에서 연금보험료를 그 관리비에 청구해서 같이 가져가고요. 네. 아까 좀 피복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해서 고정적으로 받아가는데 이런 거 다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집합 건물의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게 뭐 통신사의 중개기를 보면은 이제 또 고정액의 수입을 받고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사하고 할 때 뭐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광고할 때 광고 수익이라든지요. 주차장 운영할 때 주차장 운영 수익도 있거든요. 이런 수익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은 이걸 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이것도 이제 면밀하게 좀 보시면은 그 본인들 소유하고 계신 이 집합 건물 지식산업센터에 운영하실 때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예, 저희 맨날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맞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실은 관리비가 왜 많이 나오냐고 제가 전화를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거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다 주세요. 그러면 항목별로 보면 있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피복비도 얼마, 뭐도 얼마. 그럼 그냥 나갔나 보다 하지. 솔직히 그게 정말로 지급이 된 건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저희도 많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식산업센터가 관리비가 싼 부분도 입주하는 업체들이 한테 큰 메리트거든요. 그럼요. 주차 편하고 관리비 저렴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메리트라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세무회계 푸른 대표님이신 박상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세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세무회계 푸른 대표님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